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작품은 루시 모즘 몽고메리의 명작 초록 지붕의 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아이, 죽은 게 많은 빨강머리 앤 이야기입니다. 앤의 성장과 사랑 이야기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2장 매슈 커스버트는 놀라다. 매슈 커스버트는 밤색 암말과 함께 브라이트 리버까지의 8마일을 편안하게 조깅하듯 달렸습니다. 그 길은 예쁜 길이었는데 아늑한 농가를 따라 이어지다가도 이따금씩 발삼향이 나는 전나무 숲을 지나거나 야생 자두나무에 얇은 꽃이 피어 있는 작은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공기는 수많은 사과 과수원의 숨결로 달콤했고 목초지들은 멀리 지평선의 진주색과 보랏빛 안개 속으로 완만하게 경사져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작은 새들은 마치 1년 중 이 하루가 유일한 여름인 것처럼 노래했네. 매슈는 나름의 방식으로 그 드라이브를 즐겼습니다. 다만 길에서 여성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고개를 끄덕여야 하는 순간들은 제외하고는요. 왜냐하면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에서는 아는 사람이든 아니든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매슈는 메릴라와 레이첼 부인을 제외한 모든 여자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그 신비로운 생명체들이 자신을 남몰래 비웃고 있다는 불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주 정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서투른 체격과 구부정한 어깨에 닿는 길고 철회색의 머리, 그리고 20살 이후부터 길러온 풍성하고 부드러운 갈색 수염을 가진 이상하게 생긴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는 60살인 지금과 거의 똑같이 생겼었는데 다만 흰머리가 조금 덜 했을 뿐입니다. 그가 브라이트 리버에 도착했을 때 기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 일찍 왔다고 생각하고는 작은 브라이트 리버 호텔 마당에 말을 묶어두고 역 건물로 갔습니다. 긴 승강장은 거의 텅 비어 있었고 눈에 띄는 유일한 생명체는 맨 끝에 쌓여있는 널빤지 더미 위에 앉아있는 한 소녀였습니다. 매슈는 그녀가 소녀라는 것을 겨우 알아차리고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으면서 가능한 한 빨리 그녀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그가 그녀를 보았더라면 그녀의 태도와 표정에 나타난 팽팽한 긴장감과 기대감을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기다리며 그곳에 앉아 있었고 그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앉아서 기다리는 것뿐이었기에 그녀는 전심전력을 다해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매슈는 저녁 식사를 위해 집으로 가려고 매표소를 잠그고 있는 영무원을 만났고 5시 반 기차가 곧 도착하는지 물었습니다. 5시 반 기차는 이미 30분 전에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그 발랄한 영무원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위해 내린 승객이 있었어요. 작은 소녀였죠. 저기 널빤지 더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승려 대기실로 가라고 권했지만 그녀는 밖에 머무르는 것이 더 좋다고 진지하게 말하더군요. 상상할 여지가 더 많다고요. 제가 보기엔 보통 아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소녀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매슈가 멍하니 말했습니다. 제가 데리러 온 건 소년입니다. 그 아이가 여기 있어야 하는데 알렉산더 스펜서 부인이 노바스코샤에서 저를 위해 데려오기로 했거든요. 영무원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아무래도 착오가 있었던 것 같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스펜서 부인이 그 소녀와 함께 기차에서 내려서 제게 맡겼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여동생이 고아원에서 그 아이를 입양했고 곧 그 아이를 데리러 올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아는 건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숨겨놓은 고아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매슈는 무력하게 말했습니다. 이 상황을 처리할 메릴라가 옆에 있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글쎄, 당신이 그 소녀에게 물어보는 게 좋겠어요. 영무원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라면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혀가 길거든요. 분명합니다. 아마도 당신이 원했던 종류의 소년이 다 떨어졌을 수도 있고요. 배가 고팠던 그는 쾌활하게 걸어 나갔고 불운한 매슈는 사자굴에서 사자 수염을 뽑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 즉 소녀에게 걸어가서 낯선 소녀에게 고아 소녀에게 왜 소년이 아니냐고 따져 물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매슈는 몸을 돌려 그 소녀를 향해 플랫폼을 따라 조심스럽게 발을 끄는 동안 마음속으로 신음했습니다. 그녀는 매슈가 지나칠 때부터 그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지금도 그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매슈는 그녀를 보지 않고 있었고 혹시 보았더라도 그녀의 진정한 모습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평범한 관찰자라면 다음과 같은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11살쯤 된 아이가 매우 짧고 매우 몸에 끼고 매우 못생긴 노란빛이 도는 회색 무직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색이 바랜 갈색 세일러 모자를 쓰고 있었고 모자 아래로 등까지 내려오는 매우 두껍고 확실히 붉은 머리카락 두 가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작고 하얗고 말랐으며 죽은 개도 많았습니다. 그녀의 입은 컸고 눈도 컸는데 어떤 빛이나 기분에서는 녹색으로 다른 때에는 회색으로 보였습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관찰자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관찰자라면 다음과 같은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턱은 매우 뾰족하고 뚜렷했으며 큰 눈은 생기와 활력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입술은 사랑스럽고 표현력이 풍부했습니다. 이마는 넓고 꽉 차 있었습니다. 요컨대 우리 통찰력 있는 특별한 관찰자라면 수줍음 많은 매슈 커스머트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두려워하는 이 길 잃은 소녀의 육체, 결코 평범한 영혼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슈는 먼저 말을 걸어야 하는 시련을 면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오고 있다고 결론 내리자마자 자리에서 일어섰고 얇고 거무스름한 한 손으로 낡고 구식인 양탄자 가방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을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혹시 그린 게이블스의 매슈 커스버트 아저씨이신가요? 그녀는 특유의 맑고 고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뻐요. 아저씨가 저를 데리러 오지 않을까봐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저씨를 막았을 수도 있는 모든 일들을 상상하고 있었답니다. 만약 오늘 밤 아저씨가 오지 않으신다면 저는 저 굽이진 곳에 있는 커다란 야생 벚나무까지 철로를 따라 걸어가서 밤새도록 그 위에 올라가 있기로 결심했어요. 전 조금도 무섭지 않을 거예요. 달빛 아래 하얀 꽃이 만발한 야생 벚나무에서 잠을 잔다는 건 정말 아름다울 거예요. 아저씨 생각은 어떠세요? 아저씨는 대리석 궁전에 살고 있다고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오늘 밤에 오시지 않더라도 아침에는 분명히 오실 거라고 확신했어요. 매슈는 그녀의 의고 작은 손을 어색하게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무엇을 할지 결정했습니다. 그는 빛나는 눈을 가진 이 아이에게 실수가 있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서 메릴라가 그 일을 처리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실수가 있었든 간에 이 아이를 브라이트 리버에 혼자 남겨둘 수는 없었으므로 그가 그린 게이블스로 안전하게 돌아갈 때까지는 모든 질문과 설명은 미루는 편이 나았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 그는 수줍게 말했습니다. 이리 오렴. 말은 저쪽에 있다. 가방을 다오. 아, 제가 들 수 있어요. 아이는 쾌활하게 대답했습니다. 무겁지 않아요. 제 세상 모든 소유물이 다 들어있지만 무겁지 않답니다. 그리고 이 가방은 특정 방식으로 들지 않으면 손잡이가 빠져요. 저는 정확한 요령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들고 있는 게 나아요. 아주 낡은 양탄자 가방이거든요. 아, 아저씨가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비록 야생 벚나무에서 자는 것도 멋졌겠지만요. 우린 먼 길을 운전해서 가야 하죠. 그렇죠? 스펜서 부인이 8마일이라고 했어요. 저는 운전하는 것을 좋아해서 기뻐요. 아, 제가 아저씨와 함께 살고 아저씨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멋진 일처럼 느껴져요. 저는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속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고아원은 최악이었어요. 겨우 4개월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아저씨는 고아원에서 고아였던 적이 없으시니 그게 어떤 것인지 도저히 이해하실 수 없을 거예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 나빠요. 스펜서 부인은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나쁘다고 했지만 저는 나쁘게 굴 생각은 없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빠지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고아원 사람들은요. 하지만 고아원에서는 상상할 여지가 너무 적어요. 다른 고아들을 통해서만 가능했죠. 그들에 대해 상상하는 것은 꽤 재미있었어요. 옆에 앉아있던 그 소녀가 사실은 자귀를 가진 백작의 딸인데 고백하기 전에 죽어버린 잔인한 간호사에 의해 아기 때 도난당한 것이라고 상상하는 거예요. 저는 밤에 잠 못 이루며 그런 것들을 상상하곤 했어요. 낮에는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마른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저 정말 끔찍하게 말랐죠. 그렇지 않나요? 제 뼈에는 살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제가 팔꿈치에 보조개가 있고 아주 예쁘고 통통하다고 상상하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이 말을 하면서 매시의 동반자에 든 말을 멈췄는데 부분적으로는 숨이 찼기 때문이고 부분적으로는 마차에 도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벗어나 가파른 작은 언덕을 내려갈 때까지 단 한마디도 더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의 일부는 부드러운 흙 속으로 깊숙이 파여 있어서 만개한 여생 벚나무와 가느다란 하얀 자작나무가 장식된 두기. 그들의 머리 위 몇 피트 위에 있었습니다. 아이는 손을 내밀어 마차 옆을 스치는 야생 자두나무 가지를 꺾었습니다. 이거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전 나무가 둑에서 나와 하얗고 레이스처럼 드리워진 모습이 아저씨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하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글쎄 이제 난 모르겠다. 매슈가 말했습니다. 왜 신부 말이에요? 물론이죠. 하얗고 아름다운 몽환적인 베일을 쓴 신부요. 저는 신부를 본 적은 없지만 어떤 모습일지는 상상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신부가 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아요. 제가 너무 못생겨서 아무도 저와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해외 선교사 정도가 아니면요. 해외 선교사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언젠가 흰 드레스를 입게 되기를 정말 바라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지상의 행복 중 가장 높은 이상이에요. 저는 예쁜 옷을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한 평생 예쁜 드레스를 가져본 적이 없지만 물론 그것 때문에 더욱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저는 제가 화려하게 옷을 입었다고 상상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 고원을 떠날 때 저는 이 끔찍하고 낡은 모직 드레스를 입어야 했기 때문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시다시피 모든 고아들은 이걸 입어야 했거든요. 지난 겨울 호프턴의 한 상인이 고아원의 모직물 300야드를 기증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가 그걸 팔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의 마음속 친절함 때문이라고 믿고 싶어요. 아저씨도 그러시겠죠? 기차에 탔을 때 모두가 저를 쳐다보며 불쌍하게 여길 거라고 느꼈어요. 하지만 저는 곧바로 가장 아름다운 옅은 푸른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왜냐하면 상상할 때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상상해야 하니까요. 꽃과 흔들리는 깃털이 가득 달린 커다란 모자, 그리고 금시계, 부드러운 가죽 장갑과 부츠를 신었다고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저는 곧바로 기분이 좋아졌고 섬으로 오는 여행을 온 힘을 다해 즐겼어요. 배를 타고 올 때도 저는 전혀 멀미를 하지 않았어요. 스펜서 부인은 늘 멀미를 하지만 그분도 안 했대요.
그녀는 제가 배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보느라 아플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제가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그렇게 심한 아이는 처음 봤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그녀가 뱃멀미를 하지 않았다면 제가 돌아다닌 건 정말 다행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저는 그 배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꽃이 만발한 벚나무들이 또 잔뜩 있네요. 이 섬은 가장 꽃이 많은 곳이에요. 저는 벌써부터 이곳이 너무 좋고 여기서 살게 되어 정말 기뻐요. 저는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가 세상에서 가장 예쁜 곳이라고 항상 들었고 이곳에 사는 것을 상상하곤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상상이 현실이 될 때는 정말 기쁘지 않나요? 그런데 저 붉은 길들은 정말 이상해요. 샬럿타운에서 기차를 탔을 때 붉은 길들이 휙휙 지나가기 시작하길래 스펜서 부인에게 왜 저렇게 붉은지 물어봤더니 자기는 모르니 제발 더 이상 질문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녀는 제가 이미 1000번은 물어봤을 거라고 했죠. 저도 그랬을 것 같긴 하지만 질문하지 않고서 어떻게 사물에 대해 알아낼 수 있나요? 그리고 정말로 저 길을 붉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글쎄 이제 난 모르겠다. 매슈가 말했습니다. 글쎄, 그것도 언젠가는 알아낼 일들 중 하나죠. 알아낼 것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멋지지 않나요? 저는 그것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이 그저 기뻐져요. 정말 흥미로운 세상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 다 알고 있다면 세상은 절반도 재미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상상할 여지가 전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있나요? 사람들은 항상 제가 말이 많다고 말해요. 제가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좋으신가요? 아저씨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멈출게요. 마음만 먹으면 멈출 수 있어요. 비록 어렵긴 하지만요. 매슈는 자기 자신도 놀랍게도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조용한 사람들처럼 그는 수다스러운 사람들이 스스로 기꺼이 말을 하고 자신이 대화를 이어가도록 기대하지 않을 때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린 소녀와 함께 있는 것을 즐길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자들은 그 자체로 충분히 나빴는데 어린 소녀들은 더 나빴습니다. 그는 그녀들이 옆눈으로 흘끗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옆으로 지나가고 감히 한마디라도 입 밖에 낸다면 자신이 통째로 삼켜버릴 것이라는 듯이 행동하는 방식을 끔찍이 싫어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이벌리식에 잘 교육받은 어린 소녀들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 죽은 게 박힌 마녀는 아주 달랐습니다. 비록 그의 느린 지능으로는 그녀의 활발한 정신작용을 따라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그녀의 제잘거림이 나름대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소처럼 수줍게 말했습니다. 오, 너는 마음껏 이야기해도 좋다. 나는 괜찮다. 아, 정말 기뻐요. 아저씨와 저는 아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하고 싶을 때 말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은 보이는 것이지 듣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정말 큰 안도감이에요. 저는 그런 말을 수백만 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제가 큰 단어들을 사용한다고 저를 비웃어요. 하지만 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큰 단어들을 사용해야만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글쎄 이제 그건 합리적인 말 같구나. 매슈가 말했습니다. 스펜서 부인은 제 혀가 가운데에 매달려 있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한쪽 끝에 단단히 붙어 있다고요. 스펜서 부인은 아저씨 댁 이름이 그린 개입을 쓰라고 했어요. 제가 그것에 대해 모두 물어봤죠. 그리고 그녀는 집 주변에 나무들이 많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기뻤어요. 저는 나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고아원 주변에는 나무가 하나도 없었어요. 앞쪽에 흰 페인트 칠한 작은 새장 같은 보호물 속에 있는
몇 그루의 불쌍하고 아주 작은 나무들 뿐이었죠. 그 나무들 자체가 마치 고아들처럼 보였어요. 그걸 볼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나무들에게 말하곤 했죠. 오 불쌍한 작은 것들아, 너희가 주변에 다른 나무들이 가득하고 뿌리 위로 작은 이끼와 6월의 종 모양 꽃들이 피어나며 멀지 않은 곳에 시냇물이 흐르고 가지에 새들이 노래하는 크고 넓은 숲속에 있다면 너희도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하지만 너희가 있는 곳에서는 안 돼. 나는 내 기분을 아주 정확하게 알아. 작은 나무들아, 오늘 아침 그 나무들을 뒤에 두고 올 때 마음이 아팠어요. 사람은 그런 것들에 정말 정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린 게이블스 근처에 시냇물이 있나요? 스펜서 부인에게 그걸 물어보는 걸 잊었어요. 글쎄, 이제 는 집 바로 아래에 하나 있단다. 세상에, 시냇물 근처에 사는 것은 항상 제 꿈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그렇게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꿈은 자주 이루어지지 않죠. 그렇죠.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지금 저는 거의 완벽하게 행복해요. 완전히 완벽하게 행복하다고 느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글쎄, 아저씨는 이 색깔을 뭐라고 부르시겠어요? 그녀는 길고 윤기 나는 다음 머리 한 가닥을 마른 어깨 너머로 잡아당겨 매쉬의 눈앞에 들어 올렸습니다. 매쉬는 숙녀의 머리 색깔을 결정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 경우에는 별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빨간색 아니겠니? 그가 말했습니다. 소녀는 그 다음 머리를 다시 떨어뜨렸는데 그 한숨은 발끝에서부터 나와 수세기의 모든 슬픔을 내뿜는 듯 했습니다. 네, 빨간색이에요. 그녀는 체념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저씨는 제가 왜 완벽하게 행복할 수 없는지 아시겠죠? 빨간 머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완벽하게 행복할 수 없어요. 저는 다른 것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죽은 개나 녹색 눈, 그리고 마른 몸 같은 거요. 그것들은 상상으로 없앨 수 있어요. 저는 제 피부색이 아름다운 장밋빛이고 눈은 사랑스럽고 별처럼 반짝이는 제비꽃 색깔이라고 상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 빨간 머리만은 상상으로 없앨 수 없어요. 최선을 다하지만 이제 내 머리는 까마귀 날개처럼 찬란한 검은색이야 라고 혼자 생각해도 저는 항상 그게 그저 평범한 빨간색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것은 제 평생의 슬픔이 될 거예요. 소설 속에서 평생의 슬픔을 가진 소녀에 대해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소녀의 슬픔은 빨간 머리가 아니었어요. 그 소녀의 머리는 설화석꽃처럼 하얀 이마 뒤로 순금처럼 물결치는 머리였대요. 설화석꽃처럼 하얀 이마가 뭐예요? 저는 도저히 알아낼 수 없었어요. 아저씨는 저에게 말해 주실 수 있나요? 글쎄 이제 나는 모를 것 같구나. 매슈는 약간 어지러움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무모하게도 다른 소년이 피크닉 회전목마에 그를 유혹했을 때 느꼈던 것과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글쎄, 그것이 무엇이었든 분명히 근사한 것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는 천상의 아름다움을 가졌으니까요. 아저씨는 천상의 아름다움을 가졌다는 것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글쎄 이제 아냐, 난 못 해봤다. 매슈는 순진하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자주 상상해 봤어요. 아저씨가 선택할 수 있다면 천상의 아름다움과 눈부신 영리함과 천사 같은 선함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하시겠어요? 글쎄 이제 나는 잘 모르겠구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결코 결정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이 셋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요. 천사처럼 착해지지는 않을 것이 확실하고요. 스펜서 부인은 오, 커스버트 아저씨. 오, 커스버트 아저씨. 오, 커스버트 아저씨. 그것은 스펜서 부인이 했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마차에서 굴러 떨어진 것도 아니었고 매슈가 놀라운 일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길에 굽은 모퉁이를 돌아 찬란한 길이라고 불리는 곳에 들어섰을 뿐입니다.
뉴브리지 사람들이 찬란한 길이라고 부르는 그곳은 괴짜 노인이 오래전에 심어놓은 거대하고 넓게 퍼진 사과나무들로 인해 머리 위가 완전히 아치형으로 덮여 있는 4,500야드 길이의 도로였습니다. 머리 위에는 눈처럼 하얗고 향긋한 꽃이 피어 있는 하나의 길고 거대한 덮개가 있었습니다. 나뭇가지 아래 공기는 보랏빛 황혼으로 가득했고 멀리 앞쪽에서는 물들여진 hir물 하늘이 마치 대성당 복도 끝에 있는 커다란 장미창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아이의 입을 굳게 닫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마차에 기대어 앉아 얇은 손을 앞으로 모으고 그녀의 얼굴을 위쪽의 하얀 찬란함으로 황홀하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들이 그 길을 벗어나 뉴브리지로 이어지는 긴 경사면을 따라 내려갈 때조차도 그녀는 움직이거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황홀한 얼굴로 그녀는 멀리 일몰이 지는 서쪽을 응시했는데 그 눈은 빛나는 배경을 가로질러 화려하게 행진하는 환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개들이 그들에게 짖고 어린 소년들이 소리를 지르며 호기심 많은 얼굴들이 창문에서 엿보는 번잡한 작은 마을 뉴브리지를 그들은 여전히 침묵 속에서 운전해 지나갔습니다. 3마일을 더 달아난 뒤에도 아이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을 하는 것만큼이나 에너지 있게 침묵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만 어는 꽤 피곤하고 배가 고플 것 같구나. 매슈는 마침내 말할 용기를 냈습니다. 그녀의 긴 침묵을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로 설명하면서요. 하지만 이제 멀리 가지 않아도 돼. 1마일만 더 가면 된단다. 그녀는 깊은 한숨과 함께 황홀경에서 깨어났고 별을 따라 멀리 방황했던 영혼처럼 궁결 같은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 커스버트 아저씨.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그곳, 그 하얀 곳은 무엇이었나요? 글쎄 이제 너는 찬란한 길을 말하는 게 틀림없구나. 매슈는 잠시 깊이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그곳은 나름대로 예쁜 곳이지. 예쁘다고요? 오, 예쁘다는 말은 사용하기에 적절한 단어 같지 않아요. 아름답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단어들은 충분하지 않아요. 오, 그곳은 경이로웠어요. 경이로웠다고요. 제가 상상으로도 더 나아질 수 없었던 유일한 것이었어요. 그냥 저를 여기 만족시켰어요. 그녀는 한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이상하고 재미있는 통증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기분 좋은 통증이었어요. 아저씨는 그런 통증을 겪어본 적 있으세요? 커스버트 아저씨. 글쎄 이제 내가 그랬는지 도무지 기억이 안 나는구나. 저는 왕처럼 아름다운 것을 볼 때마다 자주 그런 통증을 느껴요. 하지만 그 아름다운 곳을 찬란한 길 더 에버누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런 이름에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들은 그곳을 어디 보자. 환희의 하얀 길이라고 불러야 해요. 멋진 상상력이 담긴 이름이죠. 그렇지 않나요? 저는 어떤 장소나 사람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항상 새로운 이름을 상상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고아원에 헵지바 젠킨스라는 이름의 소녀가 있었지만 저는 항상 그녀를 로잘리아 디베르라고 상상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곳을 찬란한 길이라고 부를지 몰라도 저는 항상 그곳을 환희의 하얀 길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제 정말 집에 도착하려면 1마일만 더 가면 되나요? 저는 기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해요. 아쉬운 건 이 드라이브가 너무 즐거웠기 때문이고 저는 즐거운 일이 끝날 때는 항상 아쉽거든요. 그 후에 더 즐거운 일이 올 수도 있지만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더 즐겁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적어도 제 경험은 그랬어요. 하지만 집에 간다는 생각을 하면 기뻐요. 아시다시피 저는 기억할 수 있는 한 진짜 집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정말 진짜 집에 간다는 생각만 해도 그 기분 좋은 통증이 다시 느껴져요. 오, 저것 좀 보세요. 그들은 언덕의 마루를 넘어섰습니다. 그들 아래에는 연못이 있었는데 너무 길고 구불구불해서 거의 강처럼 보였습니다.
중간에 다리가 놓여 있었고 그곳에서부터 연못의 아랫부분까지는 그 아래쪽은 호박색 모래 언덕이 막고 있었고 그 너머에는 지푸름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물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여러 색조의 영광이었습니다. 가장 영적인 느낌의 크로커스 색깔과 장밋빛, 그리고 맑고 푸른 초록빛이 감돌았고 이름조차 찾을 수 없는 다른 포착하기 어려운 색조들도 있었습니다. 다리 위쪽으로는 연못이 전나무와 단풍나무 숲속으로 뻗어 들어가 그 흔들리는 그림자 속에서 어둡고 투명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곳곳에는 야생 자두나무가 마치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 까치발을 든 흰 옷 입은 소녀처럼 둑에서 밖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연못머리의 늪지에서는 개구리들의 맑고도 구슬프게 달콤한 합창이 들려왔습니다. 건너편 언덕에는 하얀 사과 과수원 주위로 작은 회색 집이 살짝 보였고 아직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았는데도 그 집 창문 중 하나에서 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건 베린의 연못이란다. 매슈가 말했습니다. 오, 저는 그 이름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제가 그걸 뭐라고 부를지 볼게요. 반짝이는 물의 길이라고 불러야겠어요. 네, 그게 딱 맞는 이름이에요. 가슴의 전율 때문에 알 수 있어요. 딱 맞는 이름을 찾았을 때 저는 전율을 느껴요. 아저씨도 뭔가 때문에 전율을 느끼신 적 있으세요? 매슈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글쎄, 이제, 오이밭에서 삽으로 퍼올리는 금호 생긴 하얀 유충들을 볼 때면 나는 항상 일종의 전율을 느낀단다. 나는 그것들 생김새가 정말 싫거든. 오, 그건 정확히 같은 종류의 전율은 아닌 것 같아요. 아저씨 생각은 어떠세요? 유충과 반짝이는 물의 길 사이에 별로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곳을 베린의 연못이라고 부르나요? 내 생각엔 베리 씨가 저기 저 집에 살기 때문일 게다. 그 집 이름은 과수원 비탈이지. 그 뒤에 저 커다란 숲만 아니면 여기서 그린 게이블스가 보일 텐데. 하지만 우리는 다리를 건너서 길을 따라 돌아가야 하니까 거의 반마일은 더 걸릴 거다. 베리 씨에게 어린 소녀가 있나요? 아주 어리지는 않고 제 또래 정도 되는 아이 말이에요. 11살 정도 된 아이가 하나 있지. 이름은 다이애나란다. 오, 그녀는 길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정말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이름이네요. 글쎄 이제 나는 모르겠구나. 나에게는 좀 끔찍하게 이교도적인 이름 같단다. 나는 제인이나 메리 같은 분별 있는 이름이 더 좋겠다. 하지만 다이애나가 태어났을 때 거기에 하숙하던 학교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에게 장명을 맡겨서 다이애나라고 부르게 되었지. 제가 태어날 때도 그런 선생님이 주변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오, 여기가 바로 다리네요. 저는 눈을 꽉 감을 거예요. 저는 다리를 건널 때면 항상 무서워요. 다리 중간쯤 갔을 때 다리가 칼처럼 접히면서 우리를 짓눌러 버릴 수도 있다는 상상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을 감는 거예요. 하지만 다리 중간쯤에 왔다고 생각하면 항상 눈을 떠야만 해요. 왜냐하면 다리가 정말로 접힌다면 접히는 것을 보고 싶을 테니까요. 아, 정말 신나는 덜컹거림이네요. 저는 다리가 덜컹거리는 부분이 항상 좋아요. 이 세상에 좋아할 만한 것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멋지지 않나요? 자, 건넜어요. 이제 뒤돌아봐야지. 안녕히 주무세요. 사랑스러운 반짝이는 물의 길이여. 저는 제가 사랑하는 것들에게는 사람에게 하듯이 항상 작별 인사를 해요. 그들이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물이 저를 보며 미소 짓는 것 같아요. 그들이 건너편 언덕을 올라 모퉁이를 돌았을 때 매슈가 말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다. 저기가 바로 그린 게이블스란다. 오, 말하지 마세요. 그녀는 숨 가쁘게 끼어들며 부분적으로 들어올린 매슈의 팔을 잡고 그의 몸짓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맞춰볼게요. 제가 분명히 맞힐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은 언덕의 마루에 있었습니다.
해는 진 지 이미 얼마 되었지만 풍경은 여전히 부드러운 장광 속에서 선명했습니다. 서쪽으로는 짙은 교회의 첨탑이 메리골드 색깔의 하늘을 배경으로 솟아 있었습니다. 아래에는 작은 골짜기가 있었고 그 너머로 아늑한 농가들이 흩어져 있는 길고 완만하게 솟아오른 경사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간절하고 그리움 가득한 눈빛을 던졌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시선은 왼편으로 멀리 떨어진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도로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있는 그곳은 주변 숲의 황혼 속에 피어있는 나무들로 인해 희미한 하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 위, 티 없이 맑은 남서쪽 하늘에는 크리스털처럼 하얀 큰 별이 마치 안내와 약속의 등불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기죠. 그렇죠. 그녀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매슈는 기뻐서 밤색 앞마레 등의 고삐를 작때렸습니다. 글쎄 이제 내가 맞췄구나. 하지만 스펜서 부인이 내가 알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줬다고 생각한다. 아니요. 그분은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그러지 않았어요. 그분이 한 모든 말은 다른 곳들에도 해당될 수 있었어요. 저는 그곳이 어떻게 생겼는지 실제로는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그걸 보자마자 집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 제가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아저씨, 제 팔꿈치 위쪽은 멍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오늘 제가 너무 여러 번 제 살을 꼬집었거든요. 조금씩 시간이 지날 때마다 끔찍하고 속이 메스꺼워지는 기분이 저를 덮쳤고 이 모든 것이 꿈일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현실인지 확인하려고 제 살을 꼬집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설령 꿈일지라도 가능한 한 오래 계속 꿈을 꾸는 것인 낫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꼬집는 것을 멈췄어요. 하지만 이건 현실이고 우리는 거의 집에 다 왔어요. 황홀한 한숨을 내쉬며 그녀는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매슈는 불안하게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불황아에게 그녀가 갈망했던 집이 결국 그녀의 것이 아닐 거라는 사실을, 자신이 아닌 메릴라가 말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이미 꽤 어두워진 린든의 골짜기를 지나쳤지만 레이첼 부인이 창문에서 그들을 보지 못할 만큼 어둡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덕을 올라 그린 게이블스의 긴 진입로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쯤에는 매슈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강렬함으로 다가오는 폭로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메릴라나 자신, 혹은 이 실수 때문에 그들에게 닥칠 곤란함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이의 실망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 속에 있던 그 황홀한 빛을 꺼지는 것을 생각하자 마치 자신이 무언가를 살해하는데 일조하게 될 것 같은 불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린 양이나 송아지 또는 다른 순진한 작은 생명체를 죽여야 할 때 엄습했던 느낌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그들이 마당으로 들어섰을 때 주변은 완전히 어두웠고 포플러 잎사귀들이 사방에서 비단처럼 사각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잠고대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가 그녀를 당에 내려줄 때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분명 멋진 꿈을 꾸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세상 모든 소유물이 들어있는 양탄자 가방을 단단히 붙잡고 그녀는 그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애는 나무들의 잠고대를 들으며 마침내 그리던 집에 도착했지만 이 평화로운 순간은 곧 메릴라의 질문과 함께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린 게이블스에 닥친 운명적인 소동이 펼쳐집니다.